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은 서울에서 서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합니다. 인천 강화도와 맞닿아 있어요. 여기는 김포평야 일부라서 논과 밭이 많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데요. 또 그럼에도 워낙 서울, 인천 접근성이 좋아서 중소 제조업체나 창고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알루미늄 주물 공장. 여기는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고온에다가 알루미늄 녹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알루미늄은요, 66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가 각별한 안전을 요하죠. 그래서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서 경보기 설치는 필수입니다. 당시 이 공장에는 9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들은 공장 2층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또 그러면서 밤새 혹시 공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화재가 나는지 지켜보는 역할도 했어요. 그러던 지난 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그날 노동자들이 업무를 다 끝내고 모두 방으로 돌아왔죠. 샤워하고 다음날 또 업무를 위해서 금세 잠에 듭니다. 그러다 새벽 1시? 찢어질 듯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잠자고 있던 노동자들 모두 놀라서 깨어났고 바로 아래층으로 달려가 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용광로가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이 현장에 있던 소화기로 진압에 나섰고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길은 사그라들게 되죠. 그런데 자욱했던 연기가 사라지면서 그 용광로 안에 이상한 물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철근이라도 떨어졌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목격됩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시신이었어요. 직원들이 놀래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죠. 잠시 후 경찰은 현장을 다 봉쇄하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시신을 꺼냅니다. 지금 660도가 넘는 이 알루미늄 액체 속에 있던 시신이에요. 결코 운전할 리가 없겠죠. 대부분이 녹아버렸는데요. 그나마 두개골과 몸통의 일부분이 남아 있었고 바로 국과수에 보내집니다. 그 결과 소량의 여성 DNA가 채취되었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신이 누구인지 그 DNA를 대조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고를 접수받을 당시에 경찰은 이 피해자가 공장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여기서는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이 부대끼다 보니까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했대요. 그게 주먹 다짐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찰은 이들 간의 다툼 중에 살인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사고로 용광로에 떨어진 거다라고 추정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일하던 9명의 외국인 노동자 모두 그날 숙소에 있었습니다. 사라진 직원 없었고요. 다 잠자다가 놀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즉 그 말은 시신이 외부 인물이란 뜻이죠. 그럼 그게 누구냐고요. 경찰은 공장 주인의 협조를 받아서 CCTV 분석을 시작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18일 새벽 1시부터 시간을 돌리면서 천천히 확인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기 30분 전에 수상한 남성 2명이 포착됩니다. 밤 12시 반쯤 트럭 한 대가 주물공장 후문에 멈춰서요. 거기서 2명의 남성이 내리더니 잠시 후 이들이 차에서 커다란 종이 상자를 꺼냅니다. 그리고 공장 안으로 옮겨요. 이어서 한 명은 차로 돌아갔지만 남은 남성은 용광로를 열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그 남성이 그 공장 한켠에 있던 파이프를 집어들어요. 그걸로 여길 비추고 있는 CCTV를 탁 방향을 틀더라고요. 유기 장면을 찍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다른 곳을 비추던 CCTV 화면이 잠시 후에 엄청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화재가 난 거예요. 여기까지 그 범행 당시의 CCTV를 경찰과 공장 사장이 같이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 사장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저 사람 나 아는데? 쟤 3년 전에 그만둔 직원이에요. 사장이 지목한 그 사람은 39살 A씨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인이었어요.
1년 정도 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3년 전에 아내와 함께 사업을 한다면서 갑자기 그만두었대요. 근데 사장이 유독 A씨를 잘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딱 사건 전날인 17일에 A씨가 동생 B씨와 함께 이 공장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올만에 들렸다 라면서 잘 계셨냐 하고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서 공장을 한 바퀴 쓱 돌고 갔대요. 그리고 이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근데 순간 경찰이 CCTV도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리고 전날도 뭔가 순회를 했고 과연 그게 처음이었을까? 해서 날짜를 더 돌려가지고 공장 주변 CCTV를 또 돌려봐요. 그랬더니 A씨가 3일 전에도 근처를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장소를 물색한 거죠. 여기서 잠시 A씨에 대해서 알아보면 2004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고요. 그러던 중 한 공장에서 9살 연상의 한국인 여성 하씨와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12년간 결혼 생활 쭉 이어오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알루미늄 주물 공장에서도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 3년 전인 2012년에 공장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마루 철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바닥 마감재 뜯어내고 그 폐기물 처리하는 일이었는데 잘 될 거다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벌이가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생각해보면 사실 이건 전적으로 A씨 탓이었어요. 일단 부부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둘이서만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남편 A씨가 툭 하면 이집트를 가는 거예요. 지난 12년간 11번이나 오갔으니까 그럼 1년에 한 번꼴로 고향에 간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고향이 그리우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A씨가 떠나기 전에는 아내한테 여보 내가 딱 한 달만 이집트에 고향에 갔다 올게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남자가 몇 개월씩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저런 일이 생겼대요. 그럼 결국 아내 하씨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혼자는 못하니까 알바를 고용해야 했죠. 근데 이러면 수익이 잘 나질 않아요. 거기에 더해 남편 비행기표, 또 이집트에서 쓰는 생활비까지 모두 부부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수차례 이 한국 사업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당신 이집트에 너무 오래 있지 말라. 라고 설득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꼬투리를 잡고 고향에 보내지 않는다면서 못마땅해 했어요. 그리고 되려 이집트에 갔을 때 막 복수하듯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죠. 급기야 지난 2014년에는 아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정도로 이들이 경제적인 벼랑 끝에 몰리고 맙니다. 부부 싸움이 잦아졌고 매일 언성이 오갔대요. 그래서 이웃들과 지인들도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부 간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4년 10월에 남편 A씨의 동생 B씨가 또 이집트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이때 동생이 막 19세가 넘으면서 성인이 됐는데 이집트에서 모아놓은 돈 없었고 직장도 없었어요. 근데 이집트 치안 문제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한국 이주에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동생 B씨는 1년간 형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좀 일이라도 잡고 생활비를 벌어와야 되는데 종종 폐기물 버리는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이 아내 하씨가 시동생의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했죠. 이 일로 부부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요. 급기야 한 달 전인 2015년 10월 별거를 시작합니다. 동생 B씨는 그제서야 작은 가구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A씨, B씨 이 형제가 수상한 행적을 보였잖아요. 그때 그 CCTV에 막 트럭 몰고 와서 상자 버리고 가고 또 거기에 이제 용광로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 아직 신원은 모르지만 여성이었다라는 점을 연관 지으면서 피해자가 아내 하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연락을 취했지만 하씨는 사건 전날부터 행방이 묘연했어요. 지인과 나눈 마지막 통화가 밝혀지는데 이때 그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 이제 진짜 이혼 도장 찍고 올 거야.
근데 이 연락을 끝으로 생활 반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핸드폰 기록도 없고요. 신용카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하 씨의 가족들과 이 시신의 DNA를 대조하게 돼요. 그 결과 일치 판정. 네, 용광로 속 시신은 A 씨의 아내 하 씨였던 겁니다. 지금 시신 확인도 했고요. 부부 사이가 최악이었다는 정황 증거에 CCTV까지 있어요. 이제 남은 건 A 씨 형제를 체포하는 일이죠. 하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살던 곳에서 이미 한 달 전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아직 전입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주지 파악이 불가능한 거죠. 경찰이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CCTV에 등장한 트럭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시신 발견 4시간 만에 김포시 사우동의 한 빌라에 이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새벽 5시 39분 자택을 덮친 경찰에 의해 A씨 형제가 검거돼요. 하지만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범행을 부인하기 바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래요, 자기하고는. 하지만 경찰이 말했죠. 당신 한국에 CCTV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날 공장 간 거 다 찍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A씨의 태도가 좀 수그러듭니다. 미숙한 한국말로 더듬더듬 그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아내가 욕하고 때리고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사건 전날인 11월 17일 오후 4시 아내 하 씨는 이혼 서류를 들고 A씨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 찍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1시간 30분가량 도장 못 찍는다, 같이 살자 아내를 설득했지만 그녀의 입장은 완강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무책임한 남편, 적자나는 사업, 거기에 시동생까지 내가 떠맡고 싶지 않다면서 불만을 다 토로해요. 소리치며 분노했죠. 결국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더니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편 A씨에 따르면 아내가 자기 뺨을 때리고 팔을 깨물면서 빨리 도장 찍어! 막 소리쳤대요. 이런 폭언과 폭행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A씨는 그래도 꾹 참고 결혼을 유지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막무가내인 거야. 그래서 결국 A씨가 이성을 잃고 아내를 강하게 벽에 밀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자백. 이렇게 막상 아내가 죽으니까 A씨는 다급해지기 시작했죠. 살인이 발각되면 나는 한국에서 추방될 텐데 이런 걱정에 완벽한 방법으로 시신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떠오른 게 옛날에 일했던 그 알루미늄 주물 공장이었어요. 그 뜨거운 용광로에 시신 던지면 싸그리 녹아 없어질 테니까 딱이었죠. 그는 즉각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처 가게에서 마대자루 하나 샀고요. 집 앞 쓰레기장에서 종이박스 주워와요. 시신을 여기다 이제 넣으려고 한 건데 그러고 보니까 이 아내 하 씨가 벽에 기대 앉은 채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몸이 굳잖아요. 사후 강직이 시작되면서 앉은 모양 그대로 몸이 굳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 A씨가 그대로 마대자루에 씌우고 종이박스에 넣어서 테이프를 다 붙입니다. 폐기물 박스인 것처럼 위장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이 모든 거 혼자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앉은 자세의 시신을 옮기는 게 무겁기도 하고 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동생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형이 오늘 철거를 좀 했는데 폐기물이 너무 많아. 내가 박스에 담아뒀는데 이거 좀 같이 버리자. 너 일 끝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앞서 동생이 종종 형을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 폐기물을 방화대교 인근 수거업체에 전달하곤 했대요. 동생도 이번에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밤 10시에 만나서 두 사람이 낑낑거리면서 이제 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동생이 생각을 해도 이거 부피에 이거 너무 무거운데? 왜 이렇게 평소보다 무겁지? 그래서 재차 형한테 형, 이거 폐기물 맞아?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형 A씨는 야, 그냥 조용히 돕기나 해 라고 재촉했고요. 트럭에다가 박스 싣고 그렇게 향한 곳은 알루미늄 공장이었습니다. 밤 12시 30분 A씨는 아내의 시신이 담긴 박스를 용광로에 빠뜨렸어요.
그는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하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죠. 자, 여기까지 들어본 이집트인 A씨의 진술. 그런데 금요 사건 파일을 자주 보신 분이라면 이거 모순이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그랬다면 굉장히 예리하신 건데요. 지금 이 사람은 이혼 관련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찰이 CCTV를 돌렸을 때 사건 3일 전에도 A씨 그리고 동생도 함께 이 주변을 배회했어요. 그럼 이게 정말 우발적인 살인이었던 걸까요? 게다가 이 A씨가요, 한국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주 비자가 나와요. 근데 이혼을 한다고 한들 이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할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져요. 알고 보니 A씨가 2005년 여권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체포된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번에 이혼까지 하게 되면 비자가 정말 바로 취소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의도 때문에 A씨는 무조건 이혼을 막아야 했어요. 근데 이혼이 아니라 아내가 실종 상태라면 그리고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의 거주 비자는 박탈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가 집에 이혼하자고 찾아오기 전에 이미 동생과 함께 유기 장소를 물색했고 이때 CCTV 위치와 잔입 경로까지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것도 경찰 쪽의 추정에 불과하긴 합니다. 이거 좀 더 들어보셔야 돼요. 검찰이 A씨를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동생 B씨도 시신유기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가 됐고요. 2016년 4월 1심 재판이 열리는데 검찰은 봐라, 이 A씨가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냐, 목격담도 있고 CCTV도 있다, 계획 살인을 주장합니다. 하지만요, 정작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단지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계획 살인을 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한 시신을 담을 마대자루와 박스, 이거 미리 구비해 두진 않았잖아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우발적 살인을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죠. 아무래도 재판부는 주물 공장을 배회했을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은 증거에 의존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하니까 그냥 간 것만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없었던 거죠.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 B씨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그는 사실 수사 내내 이제 시신이 들어있는 박스가 자기는 폐기물인 줄 알았다. 난 아무것도 몰랐다. 억울함을 주장해요. 근데 검찰은 야, 너 원래 가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 형하고 주물 공장에 간 거 아니냐. 그런데도 네가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주장했어요. 또 사건 전에 너 형하고 왜 이 공장 주변 왜 배회했어? 이것도 의혹점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씨의 손을, 동생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범인이 체포되고 징역을 선고받긴 했지만 이 사건은 어쩐지 좀 개운하지 않게 마무리됩니다. A씨는 자기의 아니만 생각하면서 12년간 함께한 한국인 아내를 목졸라 죽이고 그 시신을 용광로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모든 걸 피해자 책임으로 돌렸어요. 아내가 고향에 가지 못하게 잔소리하고 시동생 생활비로 타박하고 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죠. 그의 눈에는 홀로 한국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아내의 노고가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어쩌면 A씨가 용광로 안으로 던져버린 건 자신의 인간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3월 9일 아침 9시 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상가 지하에 위치한 한 PC방에 케냐인 보실의 마이클 모누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9시 반이면 굉장히 이른 오전이잖아요. PC방 한가했고요. 앉을 자리 차고 넘쳤죠. 하지만 모누비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한참 어슬렁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잠시 후 모누비가 PC방 카운터로 다가갑니다. 당시 거기 있던 사람은 37살의 업주 김 씨였어요. 모누비가 그에게 서툰 한국말로 물었죠.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사실 화장실은요, 이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묻지 않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게 표시도 잘 되어 있었고요. 네, 업주 김 씨는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서 잘 못 찾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카운터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를 화장실 안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그렇게 다 해주고 김 씨가 돌아서려던 찰나 갑자기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어요. 모누비가 벼랑간 얼굴을 마구 폭행하는 겁니다. 그는 유독 김 씨의 얼굴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 씨의 목까지 졸랐죠? 그래서 막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이전에 얼굴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김 씨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고 곧이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범인 모누비. 그런데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는 홀로 다시 PC방 카운터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화장실 쪽으로 돌아갔죠? 그가 쥐고 있던 건 끓는 물이 담겨있던 주전자입니다. 모누비가 이 펄펄 끓는 물을 쓰러져 있는 김씨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은 거예요. 김씨 얼굴이 막 벌겋게 익어서 처참해졌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무슨 이전에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근데 모누비가 멈추지 않고 또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쇠로 된 수저를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김씨의 입을 마구 쑤시기 시작해요. 입 안에서 막 피가 차오르죠. 근데 이걸 보고 나서야 모누비가 안심하는 듯합니다. 김씨가 정말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잠시 후 모누비는 여유롭게 카운터로 돌아가서 김씨의 지갑을 열고 돈을 훔칩니다. 네, 이 끔찍한 살인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김씨를 살해하고 뜨거운 물을 붓고 수저로 거의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결과 그가 훔쳐간 돈은 18만 4천 원. 그런데요, 모누비가 돈을 이렇게 챙겼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PC방에 머물렀죠. 그는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PC방을 천천히 돌아다니다가 모누비 눈에 들어온 건 막 게임을 열중하고 있던 21살의 남성 박씨. 그에게 접근해서 또다시 어눌한 말투로 물어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이걸 들은 박씨 또한 외국인이라서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그와 함께 화장실로 향했죠? 근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안내해주는 게 아니라 이 외국인이 나를 어떻게든 화장실로 데려가려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 씨가 잠깐 머뭇거리는데 이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모누비가 돌변했죠. 그의 멱살을 잡아채요. 막 잡는데 이때 박 씨도 이 손에서 뭔가 피비린내가 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닌데? 뭔가 이전에 이미 다른 일을 저질렀고 내가 그 다음 타겟이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박 씨가 순간적으로 큰 소리로 외쳐요. 거기요! 저기 모자 쓰신 분! 안경 쓰신 분! 저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박 씨가 이 손님들한테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칭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 덕에 사람들이 곧장 상황을 알아챘고 다들 막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번에 모누비가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No friend, no friend, it's okay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멈칫했어요. 아니 뭐야 지금? 하면서 막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누비는 박 씨를 끌고 PC방 밖으로 나가고 말았죠. 그는 박 씨의 휴대폰을 뺏고자 했습니다. 박 씨가 난 휴대폰 없다 하면서 막 잡아뗐지만 모누비가 이렇게 말해요. I will kill you. 험악한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결국 박 씨는 휴대폰과 겉옷까지 넘겨주는데 자 그럼 모누비가 지금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즉각 박 씨 얼굴을 3번 때린 후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한편 범인이 떠나간 후에 박 씨는 빨리 다시 PC방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손님의 휴대폰을 빌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워낙 인상착의가 지금 확실하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대학가에서 모누비가 검거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당신 체포합니다! 라고 막 제압을 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신이야! 물러가라 이 사탄들아! 지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 경찰서로 끌려갔죠? 근데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막 유리를 깨면서 난동 부리고 옷까지 벗어 던집니다. 괴성 지르고 또 기괴한 몸동작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상해요. 막상 경찰이 이제 딱 앉아서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자 입을 딱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자, 외국인이기 때문에 광주 북부경찰서 측은 일단 케냐 대사관의 도움을 청했어요. 이게 예민한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머지않아 대사관 직원이 모누비를 찾아왔죠. 그리고 이 직원 또한 모누비가 막 기괴한 난동 부리는 거 목격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좀 무서워서 면담을 할 수 없다. 거부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좀 자국민인데 좀 무책임하죠. 어쨌든 경찰은 대사관의 도움을 못 받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게 되죠. 일단 이 모누비라는 사람은요, 지난 2015년 7월에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게 오려면 3개월의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비자가 만료되기 전인 8월 25일, 종교적,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걸 통과하기까지는 서류를 심사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죠. 그동안 모누비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어요. 아니 근데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이 녹록치 않죠. 끝내 그는 난민 신청 이거 포기해야겠다 싶었고 다시 본국인 케냐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범행 하루 전인 3월 8일 그 살고 있던 월세방의 보증금 75만 원을 돌려받게 돼요. 이후 그는 경찰서를 향했어요. 나는 케냐 사람인데 나 케냐로 돌아가고 싶다 라면서 강제 추방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외국인일 경우에 이렇게 불법 체류인 상황을 밝히게 되면 강제 추방 당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모누비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현재 비자가 만료되긴 했어도 정식으로 난민 신청을 기다리던 심사 중인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강제 추방이 안 되는 걸 알았고 그렇다면 공짜로 케냐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모누비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남은 방법은 그냥 자기가 돈 벌어서 항공권을 구매해야 돼요. 근데 당시 모누비 수중에 있던 돈은 75만 원이었죠.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돈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가 끝내 무시무시한 결론에 도달해요. 살인해서 돈 훔치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PC방 들어가서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항공권을 사서 케냐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 피해자 너무 억울해요. 자, 다행히 모누비가 검거됐고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때 모누비가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해내요. 자기가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한 거다라면서 항소를 제기한 거죠. 막 이렇게 하면 막 후뚜루마뚜루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당연히 재판부는 이 모누비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에게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건 이후에 어떤 파장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너무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등장합니다. 모누비가 난민을 신청했을 때는 2015년 8월이에요. 근데 난민법에 의하면 신청 후 6개월 내에 결과가 알려져야 돼요.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건 2016년 3월, 이미 그 6개월이 지난 상황이었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 심사 대기는 실제 한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물론 심사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겠죠. 동시에 이 난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공무원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난민을 빨리빨리 받아주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준은 늘 엄격해야 해요. 하지만 처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 결과를 나기까지 기다리는 난민 대기자들이 국내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채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고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국내에서 관리되기란 쉽지 않죠. 모누비처럼 생활고를 겪고 또 그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구멍이 생긴 거, 이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근데 또 모누비의 경우엔요, 단순히 난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보기엔 좀 미스테리한 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범행 동기인데 이게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한 것 치고 모누비의 살인이 정말 너무 잔혹하거든요. 아니, 이미 수많은 공격을 한 사람한테 또 물을 붓는다? 수저를 쑤셔 넣는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용인할 수 없는 행각이죠. 정말 항공권 사서 케냐로 돌아가고 싶었다면 그냥 돈만 훔치면 되잖아요.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그 검거 당시에 나는 신이다, 막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긴 점도 그래요. 경찰서에서도 계속 난동 부렸고요. 그래서 정말 모누비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죠? 조사를 해보니 그에게선 그 어떠한 정신적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좋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막 사람들한테 박 씨가, 두 번째 피해자 박 씨가 막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때 딱 돌아서 웃으면서 no friend, it's okay 막 이렇게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했죠. 사실 이후에 박 씨한테 휴대폰을 뺏은 이유도 신고할 걸 우려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요. 꽤 치밀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모누비가 혹시 단순히 항공권이 아니라 진짜 살인을 저지른 동기, 이유를 교묘히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워낙 한국 사람과는 문화적, 정서적으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외국인이다 보니 사람을 죽일 때 이런 오버킬을 해야 한다. 설마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모누비는 결국 고국행이 좌절되고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 중이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광주 PC방 살인 사건. 모누비는 이제 동정받아야 할 난민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할 흉악 범죄자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